노년의 곁을 지킬 반려를 찾는다는 것. 그것은 때로 단순히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남은 생을 홀로 걷지 않고 누군가와 온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마음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사람을 보는 안목과 스스로를 지킬 영악함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0살의 김명숙 씨입니다. 그녀는 65살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죠. 함께 살림을 합치기만 하면 매달 생활비로 350만 원을 주겠다고요. 듣기만 해도 혹하는 조건이지 않나요? 명숙 씨 역시 처음엔 행운이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달콤한 제안 뒤에 숨겨진 조건들은 하나같이 경악스러운 것들 뿐이었으니까요. 함께 살자는 말은 겉으로 보기엔 서로를 돌보자는 따뜻한 약속 같지만 실제로는 치밀하게 계산된 누군가의 설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정말 사랑을 위해 다가온 걸까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온 가족을 돌봐줄 지치지 않는 무료 도우미를 찾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결국 어떤 선택을 했고 그 대가로 무엇을 치러야 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노년의 동반자를 찾는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찾아야 내 남은 존엄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은 김명숙. 올해로 딱 60이 되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었죠. 젊은 시절 학교 행정실에서 사무직으로 30년 넘게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홀연히 가버렸죠. 장례를 다 치르고 난 그날 밤 혼자 침대 맡에 앉아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늙어서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동틀 때까지 혼자서 그 긴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 외로움이라는 것을요. 결혼한 딸은 부산으로 내려가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오긴 하지만 각자의 삶이 바쁘니 자주 연락해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받는 연금은 매달 120만 원 정도입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혼자 살기엔 그럭저럭 꾸려갈 만한 금액이죠.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골목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구민회관에서 하는 건강체조 수업에 참여하는 것. 그러다 문득 집에 혼자 앉아 멍하니 있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리곤 했습니다. 사실 저라고 동반자를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웃집이 여사는 만날 때마다 저를 타박했죠. 명숙 씨, 여자 혼자 적막하게 살아서 뭐해? 마음 맞는 사람 찾아 살림 합치는 것도 괜찮아. 적어도 말동무는 있잖아. 겉으로는 급할 것 없다고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엔 따뜻한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와줄 사람, 같이 마주 앉아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건 생각만 해도 포근한 일이니까요. 박 선생을 만난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65살인 그는 동네 걷기 동호회 회원이었죠.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차림새가 늘 깔끔하고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오래 근무하다 퇴직했다는 그는 현재 연금이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나온다며 말할 때마다 눈을 반짝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동호회 회원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요즘 목이 좀 칼칼하다고 했더니 다음날 포장도 뜯지 않은 목캔디 한 통을 챙겨다 주더군요. 몇 번의 모임이 이어지며 우리는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근처의 깔끔한 한정식 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가느다란 금목걸이 하나를 선물하더군요. 명숙 씨, 우리 나이엔 여자 스스로를 더 아껴야 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는 완강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쓰고 싶다는 건 당신이 나에게 그만큼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에 마음이 일렁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세 달 정도 고정적인 식사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 도중 그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명숙 씨, 우리 이제 살림 합쳐서 같이 지내는 게 어때요? 제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쳐다보자 그는 아주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명숙 씨는 참 성실하고 살림도 잘하잖아요. 내가 매달 생활비로 350만 원을 줄게요. 명숙 씨 연금은 한 푼도 건드리지 말고 당신 비상금으로 둬요. 편하게 지내게 해줄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350만 원이면 저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 연금까지 합치면 둘이 살기에 차고 넘치는 금액이죠. 게다가 그는 다른 남자들보다 훨씬 너그럽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망설이는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그가 웃었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내 진심을 먼저 알아달라는 뜻이니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엔 생활비 350만 원, 서로 돌보며 사는 삶 같은 단어들이 맴돌았습니다. 혼자 보낸 몇 년이 고단했던 건 사실입니다. 누군가 돈 걱정 없이 함께 여생을 보내자고 손을 내미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딱히 꼬집어 말할 순 없었지만요. 사흘 뒤 박 선생이 다시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늘 가던 그 식당에서 그는 제가 좋아하는 새우볶음밥을 시켜주고 집에서 우려왔다며 따뜻한 건강차까지 보온병에 담아왔더군요. 감동과 망설임이 교차하던 그때 그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본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숙 씨, 오래 혼자 지냈으니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난 정말 진심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살피는 거예요. 돈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손해볼 일 없을 겁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대답을 미루자 그는 갑자기 어조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정식으로 합치기 전에 몇 가지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의 얼굴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목소리는 진지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90이 넘으셨죠. 지금까지 내가 모시고 있는데 원래는 간병인을 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노인네들이 남의 손 타는 걸 싫어하셔서 불편해도 참고 계세요. 우리가 같이 살게 되면 명숙 씨가 괜찮다면 부모님 수발을 좀 들어줬으면 해요. 거창한 건 아니고 평소에 밥 챙겨드리고 약 드시는 거 챙기고 병원 모시고 가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내외가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거든요. 손주가 이제 막 초등학생인데 방과 후에 봐줄 사람이 없어요. 명숙 씨가 집에 있으면 애도 좀 봐주고 아들 가족 세 식구가 저녁에 와서 밥 먹을 수 있게 저녁 식사도 좀 준비해주면 좋겠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내 딸이 최근에 둘째를 낳아서 산후조리 중인데 며느리도 몸이 좀 안 좋고 집안이 엉망인가 봐요. 며칠 전에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식사랑 보양식 좀 챙겨주면 마음 놓고 쉴 수 있겠다고.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박 선생 말은 내가 앞으로 당신 부모님 모시고 아들 가족 밥 해주고 딸 산후조리 음식까지 다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요. 명숙 씨 원래 요리 잘하니까 하는 김에 양만 좀 늘리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죠. 난 그게 참 화목하고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도란도란 모여 앉아 밥 먹는 거.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목소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 선생, 당신이 말하는 그 하는 김에라는 말들이 저에겐 전혀 가볍게 들리지 않네요. 그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여전히 싱글벙글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매달 350만 원이나 주는 게
그냥 주는 거겠어요? 서로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생활비 350만 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제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그가 짜놓은 계산기는 저를 24시간 가동되는 보육교사이자 간병인, 그리고 온 가족의 무료 파출부로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3대 가족 전체를 위해서 말이죠. 저는 떠보듯 물었습니다. 그 350만 원에 그 모든 게 다 포함된 건가요? 어르신들 수발에 10인분 가까운 삼시세끼 식사 준비, 아이 돌봄, 병원 동행까지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명숙 씨 살림 솜씨야. 워낙 정평이 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당신처럼 진중하고 꼼꼼한 사람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사실 나도 당신의 그런 면을 보고 노년을 함께하고 싶었던 거니까. 갑자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밥맛도 뚝 떨어졌죠. 솔직히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해도 맑고 깨끗하며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말대로라면 저는 350만 원에 그의 온 가족을 책임지는 지원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그 돈 안에는 식재료비, 공과금, 교통비 같은 각종 잡비까지 다 들어있을 텐데 따지고 보면 제 손에 순수하게 남는 돈은 한 푼도 없을 게 뻔했습니다. 내려다본 볶음밥이 비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선생은 여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명숙 씨도 남는 장사예요.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안 있어도 되고 복작복작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좋잖아요. 자신감과 계산이 뒤섞인 그의 표정을 보며 제 마음속 작은 떨림은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두었지만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죠. 350만 원은 큰 금액처럼 보입니다. 연금을 받는 제 처지엔 더더욱 유혹적이죠. 하지만 그 돈을 받고 90살 넘은 노인을 돌보고 떼거리 같은 가족들의 삼시세끼를 차리고 애를 보는 일까지 도맡아야 한다면 그건 생활비가 아니라 가혹한 노동 착취입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직접 펜을 들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을 하루 3번 챙기고 빨래하고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만 해도 전문 간병인 업무입니다. 요즘 간병인 월급만 해도 300만 원이 훌쩍 넘죠. 거기에 아들네 저녁 식사 준비, 주말마다 딸네 애 봐주는 일까지 더하면 이건 주부와 보조교사를 합친 일입니다. 시장가로 따지면 500만 원을 줘도 모자랄 일들을 박 선생은 350만 원에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대단한 혜택이라도 주는 양. 다른 사람은 이런 대우 못 받는다며 생색을 냈던 거죠. 생각할수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살림을 합친다는 건 평등하게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박 선생의 눈에 저는 그저 가성비 좋은 투자 매물이었을 뿐입니다. 지난 몇 달간의 다정한 식사, 선물했던 목걸이와 옷들, 그 모든 게 뒤에 나올 본론을 위한 사전 투자였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쓸만한 사람으로 점 찍었던 것입니다. 살림 잘해서 같이 살고 싶다 던 그의 말은 칭찬이 아니라 채용 면접에서의 합격 통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더욱 서글픈 건 제가 우리 사이의 감정을 진심이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조건을 내걸기 시작한 순간 그가 저에게 쓴 모든 돈에는 이미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계획 속에 끼워 넣어진 부품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부모님 부양과 자식들 뒷바라지, 집안의 평화를 유지해줄 만능 며느리 같은 여자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60살, 젊은 날의 고생과 중년의 사별을 견뎌내고 이제야 겨우 제 삶을 살고 싶어진 사람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같이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거창한 걸 하지 않아도 편안한 동반자이지 다시 취업하듯 고된 노동 속으로 뛰어드는 삶이 아닙니다. 저도 무릎이 안 좋고 가끔 혈압도 오르는데
저 역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나이인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그가 선물한 금목걸이를 꺼내 보았습니다. 처음 목에 걸었을 때는 저 자신이 소중해진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그 금붙이가 목을 죄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선생이 주겠다는 건 노후의 보장이 아니라 장기 노동 계약서였습니다. 다음 날 정오, 저는 박 선생을 불러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그는 여전히 깔끔한 차림으로 나타나 제가 좋아한다던 디저트까지 챙겨왔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디저트를 옆으로 밀어두고 한마디 한마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 우리 동거 문제 말이에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며칠 생각해보니 이건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일종의 거래 같아요. 박 선생은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것 같지만 저는 사람의 진심을 보고 싶거든요. 부모님 수발에 자식들 뒤처리까지. 이건 동반자가 아니라 무료 가사 관리인을 고용하는 것 아닌가요? 그의 미소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아니, 350만 원이나 준다는데 뭐가 불만이라서 그래요. 돈이 적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죠.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원 분배와 임무 분담만 이야기했지. 나를 어떻게 아끼고 돌봐줄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건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줄 조력자이지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가 아니에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험악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싫으면 관둡시다. 그런데 그동안 나한테 얻어먹고 받은 것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 목걸이, 옷들, 우리 집 근처에서 먹은 밥값. 내가 그냥 준 줄 알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부드러운 신사 같던 남자가 본색을 드러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선물들을 다 돌려달라는 건가요? 내가 억지로 뺏진 않겠지만 안 돌려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요.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명숙 씨가 어떻게 나를 등쳐먹었는지 소문이라도 나야겠어. 심장이 떨렸지만 저는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 나이에 가장 무서운 건 멍청하게 당했다는 사실보다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면 되나요? 그는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목걸이 영수증, 옷 결제 내역. 심지어 우리가 같이 먹었던 식당 영수증까지 찍어두었더군요. 총액은 대략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는 일시불로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의 휴대폰 화면을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말한 진심은 모두 장부에 기록된 비용이었습니다. 300만 원, 그 돈을 주고 그를 제 인생에서 도려내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그에게 건네자. 그는 돈을 세어보고는 당신 참 말귀 알아들어서 좋네. 다신 보지 맙시다. 라며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갑은 비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해졌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렀다고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노년의 동반자라는 환상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보았으니까요. 며칠 뒤 이웃집 이 여사가 끓인 국을 한 그릇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슬쩍 묻더군요. 박 선생이랑은 왜 요즘 안 보여?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맞더라고요. 일찍 끝내길 잘했어요. 이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자기 언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우리 언니는 10년 전부터 어떤 영감이랑 살았는데 애 봐주고 밥 해주고 간병까지 다 했거든. 그런데 그 영감 죽고 나니 자식들이 제일 먼저 언니를 쫓아내더라고. 명분도 없고 남는 것도 없이 몸만 상해서 돌아왔어. 그 말을 듣는데 손에 든 국그릇이 떨렸습니다. 우리 세대 여자들은 평생을 누군가를 돌보며 삽니다. 어릴 땐 동생들, 결혼해선 남편과 자식들, 이제 좀 쉬나 싶었는데 늙어서도 또 다른 누군가의 소모품이 될 뻔했습니다. 저는 반성했습니다. 내가 너무 외로움에 눈이 멀어 상대의 본질을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 박 선생은 돈으로 제 진심을 사려 했고
저는 그게 다정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려 하기보다 제 스스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무엇을 주겠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겠다. 저는 이제 혼자이지만 당당합니다. 아침에 먹고 싶은 메뉴를 정하고 오후엔 걷고 싶은 곳을 걷습니다. 누구를 위해 10인분의 밥을 지을 필요도 남의 자식을 봐줄 필요도 없습니다. 300만 원은 아깝지만 그 덕에 제 남은 인생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와 여생을 함께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부디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이 사람에게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맡기고 싶은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피하고 싶은 건가? 노년의 동반자는 내 고단함을 대신 짊어질 도구가 아닙니다. 동거는 타협이 아닙니다. 남은 생은 우리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60세의 명숙 씨가 선택하니 비싼 이별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주변에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을 강요받는 수많은 명숙 씨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늙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고 당당하게 선택할 권리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명숙이었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더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노년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생활 수칙이나 혼자서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취미생활 리스트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